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조선에서의 소형 용광로 건설 현황과 조업 실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계획과 비교하면 1942년 말 일제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규모 및 소재지에 일정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지난 시간에 식민지 조선의 소형 용광로 건설 계획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로 실시된 사업 내용과의 차이를 보면 우선 전기로 제철 방식으로 특수광을 생산하던 조선제철의 신규 참여로 인해 용광로 건설 규모가 70기에서 75기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제철은 일본 나고야의 대동제강이 조선에 진출하여 평양에 설립한 제철소입니다. 이 조선제철이 10기를 새롭게 건설하는 대신 일본 강간의 담당 용광로 기수가 5기 줄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원래 유일한 한국인 경영기업인 일본 무연탄 제철이 철광석 산지인 평안남도 개천에 건설하려고 하다가 일본 제철로 건설 주체가 변경되었던 소형 용광로 10기의 건설은 결국 무산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그 대신에 일본 제철은 기존 황해도 겸이포 제철소에 동일한 규모의 소형 용광로 건설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가장 일찍 가동에 들어갔고 가장 많은 선처를 생산해 내었습니다. 원래 계획 대비 가장 큰 차이는 1943년까지 계획된 모든 용광로의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가야 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면 일본제철 겸이포와 청진제철소에 건설된 소형 용광로만이 유일하게 가동에 들어가서 선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이 지연된 중요한 요인은 무연탄을 이용한 제철의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계획상으로는 가장 빨리 건설되어 조업이 시작되는 대상이었던 일본 무연탄 제철의 가동이 대폭 지연된 반면 가장 늦은 시기에 가동될 것으로 생각된 겸이포와 청진의 가동은 시작부터 원래 계획과 크게 어그러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겸이포와 청진제철소의 빠른 성과는 모기업 일본제철을 통한 기자재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연료 역시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을 가공한 코크스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1943년도 조선지역 생산 목표 17만 톤의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 톤 생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1944년도부터는 모든 제철소들이 조업을 시작했지만 생산을 주도한 것은 일본 제철의 양 공장이며 여타 제철소의 경우 지속적인 증산의 모습은 아니고 생산량의 기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4년 역시 전년도의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워지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는 들어갔으나 기술적 문제와 자재난 등으로 계획한 모든 용광로가 아닌 일부만의 가동에 불과했었고 가동에 들어간 용광로도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가장 정점에 이른 것은 1944년도 1분기, 즉 4월부터 6월에 이른 시기로 31,471톤을 생산하여 전년도에 1년 동안 생산한 양과 동일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3분기 즉 1944년 10월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일본 제철의 양 공장이
극도의 코크스 부족에 직면하여 소형 용광로 제철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본 시설인 대형 고로 조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조선은 제철 연료로 코크스가 아닌 조선의 풍부한 무연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전쟁 지도부가 소형 용광로 건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일본 본토 식민지 점령지 전체에서 최대 규모로 용광로 건설이 시도되었습니다. 20톤급 75기 건설은 일제가 중국 점령지 전역에 건설한 71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생산을 주도한 것은 무연탄 제철이 아니라 코크스를 이용한 일본 제철의 양공장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지역 소형 용광로 건설 사업은 1942년 12월 일본 전쟁 지도부가 구상한 계획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연탄을 제철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조선 지역 소형 용광로 건설 사업의 핵심이었으므로 1943년 사업 시작 이후에도 무연탄 제철 기술 관련 실험은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것은 최초 기술 개발의 역할을 한 일본 무연탄 제철이 아니고 실제 조선 지역 소형 용광로 건설 사업을 주도한 일본 제철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제철소인 겸입포 제철소가 실험실의 역할을 했는데, 동제철소는 1943년 8월 비하이브로에 대한 무연탄 사용의 중간보고라는 명칭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하이브로는 유연탄을 가지고 철광석을 녹이는 제철 연료인 코크스를 제조하는 이를 소성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노예 종류 중 하나로서 여러 개 나열해서 축조했을 때의 겉모양이 벌집과 비슷해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코크스 제조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통해 겸입포 제철소가 내린 결론은 우선 무연탄만으로 비하이브로에서 코크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유연탄과 무연탄을 섞어서 비하이브로에 넣었을 경우도 코크스가 만들어지는 무연탄 혼입 비중의 한계치는 30%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코크스로에 유연탄과 무연탄을 혼입하는 방법은 실험실에서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결론으로 실용화에는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에 의한다면 무연탄만 사용되는 조선 지역에는 총력을 기울여 소형 용광로를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일본 제철의 겸입포와 신설된 청진의 대형고로 조업이나 일본 고주파 중공업, 조선 제철과 같은 전기로 제철소에 집중시키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선에서의 대규모 소형 용광로 건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족한 코크스의 분산을 초래하여 기존 대형 제철소 조업에 지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총독부는 소형 용광로 조업에 코크스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에 따라 1943년도 제국 전체 물자동원 계획하에 코크스 조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철업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조선 전역에 건설한 소형 용광로 제철소는 원료, 자재,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업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철강 생산력을 오히려 감퇴시키는 역설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 지역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은 일제 전쟁 지도부가 주도한 증산 정책의
비합리성과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940년대 일제시기 철강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한 극단적 철강 증산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철광산의 개발이나 소형 용광로 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결과는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별히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으로 설립된 고레카와 제철과 1938년 일본 리켄 콘체른이 진출하여 설립한 인천제철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제철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방 후 한국 철강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제시기 한반도 철강산업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므로 말미에는 일제의 식민지 철강산업 이식에 대해 전반적인 정리와 평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